안녕하세요. 2026년 제24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자격시험 대비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시간입니다. 이 영상은 공동체 출판사에서 2025년에 출간된 공감수험서의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교재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7장은 가족사회복지 실천인데요. 내용이 많아서 가족에 대한 이해와 사정을 첫 번째 파트에서 다루었고, 지금 영상은 두 번째 파트인 가족 대상 실천 기법입니다. 이 장에서는요, 주로 6가지 가족 치료에 대한 내용이 진행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족 치료는요, 구조적 가족 치료입니다. 가족 치료의 이름에서 이 앞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가족 치료의 핵심적인 개념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는요, 미누친이라는 사람이 개발한 가족 치료 모델입니다. 미누친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정신과 의사예요. 자, 대부분 심리학을 전공을 했거나 또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분들이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을 만들었는데요. 가족 치료는 특이하게도 정신과 의사들에 의해서 개발된 모델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가족에 대해서 면담을 하다 보니 이게 정신과적인 어떤 치료를 넘어서서 가족 전체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걸 알겠죠. 또 하나는 가족 전체를 면담하기 전에 우리가 흔히 그 가족원에게 이제 환자라고 일컬어지는 또는 가족원 증에서 어떤 증상이나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을 면담하고 치료하는 가운데 이 가족의 문제는 환자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변해야 결국 이 가족의 문제 또는 환자라고 지명된 가족원의 이제 문제와 증상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보아서 가족 치료가 개발이 됐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요, 가족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가족의 문제는 왜 일어나는가, 그 원인,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유지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관점을 취하게 되죠. 모든 가족 치료는 가족의 문제를 바라보는 이 관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는요, 왜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유지되느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가족 구조가 역기능적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지된다라고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기능적인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죠? 이 역기능적인 가족은 역기능적이지 않은, 즉 기능적인 또는 정상 가족하고 무엇이 다른가, 이에 대해서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족 성원 간 경계선, 그죠? 경계선이 명확한가, 요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족 치료 이전에 여러 가지 이론을 다루면서 체계는 경계를 가지고 있는데 경계의 종류가 3가지가 있었죠. 명확한 경계, 그리고 경직된 경계, 모호한 경계가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명확한 경계는 건강하고 기능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계이고, 나머지 2 경계는 역기능적인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경계라고 했는데요. 이 경계선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기능적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이 구분이 됩니다. 자, 2번째는 뭐냐 하면요, 부모 하위 체계의 위계 질서가 얼마나 확립되어 있는가입니다. 자, 부모가 있고요. 부모 밑에 이렇게 자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할 수도 있는 건데요. 자, 오해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때요? 부모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고 자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습니다. 위계이죠. 부모는 부모다워야 하고 또 자녀는 자녀다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자녀와 부모의 위치가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바뀌어서 역전된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부모 하위 체계의 위계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경우에도 역기능적 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뭐냐면 체계가 얼마나 융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도
우리가 기능적인 가족과 역기능적 가족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일까요?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 그죠? 가족 성원들 간의 경계, 그리고 체계의 어떤 위치, 이러한 것들이 역기능적 가족과 기능적 가족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하고 4번은요, 연결이 됩니다. 다른 모델에서도 연결이 되는데요. 어때요? 자, 3번, 4번, 2번 다 같이 연결될 수 있는데요. 역기능적 가족 구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유지된다라고 봤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바꿔놔야 되겠죠? 어떻게? 가족을 재구조화하는 것이죠. 자,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 그죠?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족을 재구조화한다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구조적 가족 치료의 개인 목표는요, 역기능적인 가족 구조를 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구조적 가족 치료죠. 그래서 기능적인 가족 구조로 바꾸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구조적 가족 치료에 대해서 주요 개념들을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족 구조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다뤘는데요. 가족 구조는 그 가족 성원들끼리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직화하는 보이지 않는 기능적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능적 요구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족 구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책 15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하위 체계입니다. 하위 체계도 우리가 7장 1강에서 다 배웠죠. 자, 그런 하위 체계가 있고요. 세 번째,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도 경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경직된 경계, 혼동된 경계, 명료한 경계인데요. 자, 명료한 경계를 가진 가족 원이 기능적 가족이고, 이 두 가지는 역기능적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법을 보게 되는데요. 가족 치료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입 기법이 사용이 됩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뭐 합류하기, 실현, 경계 만들기 다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합류하기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우리 사회복지 실천론 할 때 뭐 라포 형성, 관계 형성 이런 말 들으셨죠? 자, 이와 비슷한 개념입니다. 사회복지사나 가족치료사 같은 이 치료자가 가족과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가족과 인간적인 관여를 하는 것 자체가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가족과 친밀감을 형성한다라고 했으니까 언제 많이 쓰일까요? 가족 대상 실천할 때 초기 단계에서 많이 쓰이겠죠. 자, 두 번째는요, 실연입니다. 실연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리허설 같은 경우는 시연이라고 하죠. 시연, 연습해보는 건데요. 실연은 면담, 즉 사회복지사나 치료자가 이 클라이언트 가족과 상담 또는 면담을 하는 도중에 그때 일어난 일 또는 이러한 상황을 실제 여기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면담 중에 이 상호작용 또는 교류를 실제로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로만 설명하는 거에 비해서 실제 행동을 해보면 어때요? 그 자리에서 잘못 상호작용하는 것들을 고칠 수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가족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치료자가 명확히 이해를 해서 가족 구조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실현 기법을 씁니다. 자, 면담 중에 가족에게 그 역기능적 상호작용이나 교류를 실제로 한번 해보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실현이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경계 만들기는요, 경계선을 수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경계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가족 성원들 간에 너무 혼돈스럽고 애매모호한 경계 있죠. 이런 경우는 밀착된 가족이죠. 밀착된 이 가족이 보이는 경계를 명료한 경계로 바꾸는 것. 이런 것도 경계 만들기 중에서
예, 경계선을 수정하는 방법이 되고요. 자, 또 하나는 너무나 경직된 경계를 가진 가족원들은 어때요? 상호작용이 없고 무관심하죠? 이런 경직된 경계도 명료한 경계로 바꾸는 것, 모두 다 경계선을 수정하는 것이고요. 이것들을 경계 만들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책에 예들이 나와 있죠. 자녀의 학교 생활에 과도하게 간섭하는 엄마, 바로 혼돈되고 애매한 경계가 형성된 가족이죠. 이 엄마에게 자녀와 명료한 경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어떻게 사회복지사가 수정을 하느냐면요. 엄마가 자녀가 말하는 것마다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죠? 간섭하고 끼어들고 과다한 지시를 내릴 때 어머니에게 요 부분은 자녀가 직접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자녀의 얘기에 끼어들지 말고 잘 들어보지요. 라고 하면서 자녀가 좀 더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계 만들기 중에 경계 수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과제 부여예요. 과제 부여는요, 우리가 뭐 면담 중에 또는 면담이 끝나서 일상생활로 돌아갔을 때 한번 해볼 수 있는 또는 연습시킬 수 있는 어떤 행동들을 말 그대로 이제 과제로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가족 상호 교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할 수 없는 행위들을 이제 연습을 통해서 면담 중에 배우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죠. 자, 치료 면담 중에는 3분 동안 얘기하지 말고 좀 기다려주세요. 어머님과 자녀분이 위치를 좀 바꿔서 앉아보시겠어요? 좀 더 가까이 앉아보세요. 이렇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는 뭐 집에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이런 것도 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균형 깨뜨리기입니다. 163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17회, 21회, 23회, 최근에도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균형 깨뜨리기는요,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렇게 얘기를 좀 합니다. 어떤 균형이냐면,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때요? 자,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의 예를 많이 드는데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는데요.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이렇게 밑에 내려앉죠. 시소라고 생각해 봅시다. 무거운 사람이자 집안에 이렇게 권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요 상태를 보면 아버지에게 집안의 권력과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요. 되게 가부장적인 아버지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가족은 30년을 이렇게 살았어야 아버지가 독재자처럼 집안의 모든 결정을 다 하고 가족들은 굉장히 수능적으로 그냥 마지못해 따라야 했죠. 자, 이렇게 이 가족은 30년을 살았는데요. 이게 바로 이 집안을 그냥 유지시켜주는 균형입니다. 균형이지만 이게 기능적인가요? 아니죠. 잘못된 역기능적 균형이죠. 이럴 때 이 가족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이런 권위를 좀 덜어내고 어머니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가부장적인 위계를 가진 가족 또는 경직된 가족의 역기능적 균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복지사,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요게 좀 이렇게 수평으로 맞춰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역기능적인 균형으로 이 가족이 오랜 시간을 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이 가족에게는 되게 익숙한 방식이죠. 그리고 익숙하지만 불편한 방식인데 이게 문제로 드러나면서 변화가 필요할 때 치료자가 의도적으로 한쪽의 편을 들어주고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뜨리면서 오히려 이 가족이 균형이 잡히고 건강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치료자는 가족의 역기능적인 균형을 깨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 한 사람 또는 하유체계를 일부러 지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긴장 고조시키기 보겠습니다. 긴장 고조시키기는요, 가족 체계의 경계선이나 또 이성원과 이성원이 연합되어 있을 때, 이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해서 가족 성원들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통해서 가족 구조를 재구조하는 방법입니다.
가족 성원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할 때 잠깐만요 하면서 차단을 하고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녀 간의 의사소통을 아들이 계속 해석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아들에게는 잠깐만요 라고 하면서 의사소통을 차단을 시키고 자, 딸한테 계속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아들은 이 3자의 의사소통에서 빠지고 모녀 간의 접촉이 증가시켜지는 것이죠. 이런 것도 어때요? 가족 간의 어떤 긴장이 유발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긴장 고조시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 성원 내에서 발전해온 여러 가지 의사소통에서의 또는 차이점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족이 여태껏 우리가 해둔 거와는 좀 다른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긴장을 느끼게 하는 것도 바로 긴장 고조시키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균형 깨뜨리기와 긴장 고조시키기 어떻게 조금 유사하고 또 다른지는 164페이지 참고로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재구성은요 여러 가족 치료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데 뭐 재정의 또는 재명명이라고도 불리고 다른 가족 치료에서는 뭐 재명명이라고도 불리는데 뭐 내용은 같다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구성은 재정의, 재명명이라고도 불리며 자, 어느 가족 치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뭐 일반적인 사회복지 실천 기법으로도 많이 쓰이게 됩니다. 자, 부정적인 행동에도 긍정적인 암시를 부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녀에게 항상 공부하라 라고 소리치는 엄마. 이거는 어때요? 엄마 입장에서 보면 이게 소리치는 게 아니라 아들을 향한 관심의 표현이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암시로 이제 부여해 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경험적 가족 치료입니다. 경험이라는 말 중요하겠죠? 자, 경험이라는 것은 지금 여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경험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시한데요. 자, 지금 여기 우리가 클라이언트 모델에서도 배웠지만 인본주의, 클라이언트 모델 같습니다. 이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이고요. 가족들이 어떤 경험을 하는가가 중요하고 따뜻하고 인간적이고 또 서로의 성장을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족으로 바꾸어주는 가족 치료가 바로 경험적 가족 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가족에 대한 관점 보겠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가족은요, 가족 성원들이 서로의 성장을 돕는 가족이에요. 정서적으로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관심을 가져주면서 서로의 성장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경험적 가족 치료는 성장 모델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냐? 가족 성원들의 성장을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또 성장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자, 건강한 가족은 이렇게 서로 이제 성장을 돕는 가족이라면 역기능적인 가족은요,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을 도와주지 않고 성장을 방해하는 가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가족이냐면 서로 관심이 없어요. 정서가 메말라 있고요. 회피적이고요. 자기 방어적인 가족이 바로 역기능적인 가족입니다. 자, 이런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바꿀 거냐 하면 정서가 메말라 있고 회피적이고 자기방어적이라는 거는 성원들 간에 상호작용을 하지 않거나 상호작용이 적거나 또는 잘못된 상호작용을 하죠. 이러한 상호작용이나 경험들을 따뜻한 경험, 우리 가족이 서로 보듬고 위안을 준다라는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성원들이 인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개입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적인 통합을 증가시키고 가족 성원들이 좀 더 자율적으로 많은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고 서로 관심 가지지만 간섭하거나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자립할 수 있고 따뜻하고 위로를 주는 경험을 많이 함으로써 가족 성원 개개인의 성장 전체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는요, 이 의사소통 유형하고 자아 존중감입니다. 두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자아 존중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아 존중감의 개념은 뭐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알겠죠? 한 개인이 자신에게 내리는 평가입니다. 이 자아 존중감은요,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자아 존중감은요, 부모와 자녀가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특히 어렸을 때 우리가 생애 초기라고 얘기를 하죠. 자, 어렸을 때 부모와 어떤 상호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 이제 결정 또는 만들어지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아마 자녀로서 또 그런 경험했을 겁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무엇을 못한다라고 자꾸 혼을 내고 어떤 것을 할 때마다 지지해 주기보다는 못하게 하고 차단하고 무시하고 이럴 때 우리가 굉장히 자아 존중감에 손상을 입고 낮은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죠. 자, 그러나 부모가 자녀들의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관심을 많이 보여주면 또 높은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모하고 자녀와 특히 이런 의사소통을 통해서 자아 존중감이 형성이 되고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아 존중감은 높아지고 어떠한 의사소통을 할 때 자아 존중감은 낮아지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167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아 존중감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된대요.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 타인에 대한 부분 또는 상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의사소통 유형을 보면요. 자아 존중감이 낮고 불균형한 상태에 있을 때 사람들은 어떤 네 가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자아 존중감이 이제 높을 때는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167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볼까요? 회유형, 비난형, 초이성형, 산만형. 이것은 기능적이지 않은 문제가 있는, 즉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인데요.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따로 하고 일단 이 세 가지 관계에서만 보겠습니다. 자, 회유형 의사소통은요, 자기 자신은 무시해요. 나는 잘못했어. 너는 옳아. 이 상황도 옳아. 이런 거예요. 타인도 옳고 상황도 옳고 나는 잘못됐어 라는 것입니다. 자, 비난형은 어때요? 비난형은 보통 나는 맞는데 너가 잘못됐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비난형은 타인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옳고 상황도 옳고 너는 잘못됐어 라고 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자, 세 번째로 초이성형은요. 나도 무시, 타인도 무시, 그리고 상황은 옳아 라고 하는 의사소통이고요. 산만형은요. 나도 틀렸어, 너도 틀렸어, 이 상황도 옳지 않아 라고 하는 의사소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기능적인 의사소통은요. 나도 옳고 너도 옳고 상황도 옳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티어의 의사소통 유형 이 네 가지, 특히 기능적이지 않은 역기능적 의사소통 네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68페이지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첫 번째는 비난형입니다. 역기능적 의사소통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난형 아까 얘기를 했죠. 비난형인 경우는 자, 너가 잘못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타인을 무시하는 의사소통이죠. 타인의 말과 행동을 비난하고 통제하고 명령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회유형. 회유형은 아첨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회유형은요. 보통 나는 잘못했어예요. 내가 잘못했어. 네가 오라. 쩔쩔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나 감정은 무시하고 다른 사람의 비유에 맞추려는 이런 의사소통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뭘까요? 자, 세 번째는
초이성형입니다. 예, 이성이 지나쳐서 초이성형까지 가는 것이죠. 자, 이거는 자신과 타인은 무시하고 상황만을 중요시하는 의사소통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의사소통일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굉장히 차갑고 냉담하고 완고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때요? 자신과 타인을 무시하고 이제 상황만 옳고 상황만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역기능적 의사소통은요, 산만형이라고도 하고 혼란형이라고도 합니다. 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주제나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하면서 굉장히 산만하게 행동하는 의사소통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는 역기능적이고요. 기능적인 의사소통은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하는 일치형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험적 가족 치료의 개입 기법 대표적인 거 가족 조각인데요. 자, 가족 조각 실천혼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나오느냐 하면 여러분 가족 사정 도구에서 가족 조각이 나옵니다. 일반적인 사정도구들은 뭔가 선,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거나 생태도를 그리는 건데 가족 조각은 몸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가족 성원들이 의사소통과 또는 우리 가족이 어떠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우리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데 어때요? 사람들 간의 거리감 또는 밀착된 몸짓 또는 어떤 특정한 자세, 제스처를 가지고 이 가족의 문제를 보여주는데요. 이게 바로 가족 조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9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가족 조각은 가족 사정도구로도 사용되고 개입의 목표를 설정하는 기법으로도 활용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가족 그림은요, 조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족 성원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느끼는 대로 자, 우리 가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모의 가족이에요. 이제 모의라는 거는 연습이라는 거죠. 자,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많이 하는 가족에게 바람직하고 기능적인 의사소통을 이제 가르쳐주고 이런 것들을 실제 생활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연습을 시키는 겁니다. 모의 형태의 가족이 돼서 연습을 해보는 기법이 바로 모의 가족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빙산 기법입니다. 자, 이 기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169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요. 자, 가족 치료는 이 다양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거를 빙산에 비유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물이고요, 바다이고요, 이제 빙산이에요. 우리가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제 뭐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감정, 그죠? 그리고 어떤 열망, 소망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가족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눈에 보이고 교정이 가능한 이런 행동에 초점을 두고 치료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의 이런 감정 또는 열망, 소망, 기대 이런 것들을 개입의 대상으로 삼아서 초점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티어는요, 개인의 내적 과정을 이끌기 위해서 빙산 기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행동 말고 인간 의식에 들어있는 이런 감정이나 소망이나 열망이나 이러한 것들을 탐색을 해서 이렇게 행동이나 또는 우리가 관찰 가능하고 또는 파악 가능하도록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한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이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이러한 깊은 내면을 탐색함으로써 요 바깥 부분을 또 우리가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경험적 가족 치료까지 봤고요. 세 번째는 보행 가족 치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얘기할 때 이 가족 치료는 정신과 의사들이 많이 개발했다라고 했죠. 보엔 역시도 정신과 의사입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미국 사람인데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데 우리가 뭐 미국, 서양을 생각할 때 굉장히 핵가족을 떠올리게 되는데 보엔은 특이하게도 이제 대가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갈등이 있는 이 부부의 문제는 이 사람의 성격적인 문제, 아내의 성격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부가 갈등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남편의 원가족이 있겠죠.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이 아내도 또 어머니, 아버지가 계신데 이 대를 올라가서 더 원가족의 문제가 자녀에게 또 이렇게 반영이 되고 그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비로소 요 가족에게 문제가 나타나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과거에 의미 있었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정신역동 접근과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가족 단위에 초점을 두는 체계적 접근을 이어주는 모델이라고 좀 어렵게 나와 있는 건데요. 자, 보엔의 가족 치료는 다세대 가족 치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 가족의 문제는 이 당사자 두 사람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원래 원가족에 있었던 문제들이 이 당대의 가족에게 반영이 되어서 일으키는 문제다. 때문에 현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가족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가 이 가족을 이해하고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정신역동 모델하고 굉장히 아주 개념적으로 비슷하다기보다는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정신역동적 모델에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가족 및 가족 문제에 대한 관점을 한번 보면은요. 자, 현재 문제는 과거가 반영된 것이라고 봅니다. 즉, 세 번째 동그라미 보세요. 가족의 현재 문제는 원가족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세대를 통해 전수된 것이라는 거죠. 나의 문제는 우리 엄마 아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게 나한테 어떻게 보면 전가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현재 결혼 생활, 나와 내 자녀와의 문제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세대를 거스르면서 또는 세대 아래로 문제가 계속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보엔 가족 치료에서도 중요한 게 자아분화입니다. 자아분화 시험에 많이 나왔죠. 20회, 21회, 22회, 23회 최근 4년에도 계속 나왔습니다. 자, 자아분화는요. 개인 내적인 측면과 대인관계 측면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개인 한 사람에서 생각할 때는 사고, 즉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는 능력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는 직장에서 학교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이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사고, 생각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기분에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즉 사고와 감정을 분리한다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이것을 대인 관계로 확장해 보면요. 나는 타인에게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자, 감정과 사고가 분리돼서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는 것처럼 다른 사람의 영향에 내가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나로서 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아분화가 개인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 둘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 자, 시험 이거에서 나옵니다. 개념에서 하나 나오고요. 자아분화가 높은 사람, 자아분화가 낮은 사람 이렇게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자, 자아분화 수준이 높은 사람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고와 감정이 균형을 이루어요. 그래서 감정적 충동을 참아낼 수 있는 자제력이 있어요. 쉽게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사고와 감정을 분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정에 따라 행동해요. 굉장히
즉흥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또 대인관계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나와 타인을 잘 구분해서 건강한 나를 유지하지만 이 사람들은 타인에게 쉽게 휩쓸리고 영향받고 나라는 어떤 그런 주체성, 정체성이 많이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보행 가족 치료에서는 이제 자아 분할을 높이는 게 개입의 목표가 되겠죠. 자, 그 전에 주요 개념으로서 삼각관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관계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데요. 보행의 가족 치료에서 말하는 삼각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스트레스나 긴장 관계가 발생했을 때 제3자를 두 사람의 상호작용 체계로 끌어들여서 이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의 긴장 수준을 완화시키려는 것입니다. 17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자, 가족 치료니까 대부분 다 이제 부부, 가족 성원들이 얘기가 되겠죠. 남편과 아내가 안정된 상태예요. 어느 사람 또는 이제 뭐 특정하게 뭐 이 두 사람이 뭐 불편하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족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3자를 끌어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부부 간에 갈등이 생겨버렸네요. 이럴 때는 두 사람이 갈등이 오래되고 또는 심화될수록 두 사람이 견디기가 힘들어지죠. 이럴 때 보통 좀 취약한 사람이 가족 성원의 한 사람을 끌어들입니다. 끌어들일 때 어떻게 끌어들이냐면요. 관심을 집중해요. 과잉 보호를 해버려요. 과잉 보호를 해버리면 이 자녀는 어떻게 되냐면 정신적으로 좀 힘들어지면서 정신과적인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심리 행동적으로 약간 문제를 보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엄마와 아들의 상태는 평온해지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상태가 나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뭐가 변화하냐면 이렇게 돼요. 갈등 관계에 있었던 부부는 갈등이 평화롭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등이 있는 두 사람이 본인들의 문제를 둘이 해결하지 못하고 가족 성원 내에 취약한 사람을 관계로 끌어들여 와서 본인들은 겉으로 평화가 유지되는 상태. 요게 바로 삼각관계예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 관계 건강합니까? 건강하지 않습니까?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래 이 관계없는 사람은 이 관계에서 다시 어때요? 관계에서 삼각관계에서 이 사람을 다시 꺼내줘야 되겠죠? 아니면 이 관계를 또 없애야 되기 때문에 이 삼각관계, 건강하지 않은 삼각관계를 없애는 거를 우리가 탈삼각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주요 개념 세 번째는 정서적 단절인데요. 상대방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음으로써 심리적 거리를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 성원 중에 이 가족원과의 관계가 몹시 불편하고 힘들 때 이 가족원이 스스로 이 가족에게서 스스로를 고립시켜 버려요. 정서적으로 단절을 시켜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더 편안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도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핵가족 정서 체계인데요. 핵가족 정서 체계라는 건 뭐냐 하면 이 가족, 또 이제, 네 사람으로 이제 구성된 이 가족이 있습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해볼까요? 이 가족은요, 하나의, 덩어리예요. 그 말입니다. 핵가족 정서 체계라는 것은요, 가족은, 어떻게 보면 이 감정이 하나로 좀 연결된 감정의 덩어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제 가족 성원들이 서로 융합되어 있거나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서 하나가 된 상태를 표현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은 각각의 독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융합되어 섞여 있어요. 과도하게 밀착되고 밀착되어 있어서 너와 나의 구분이 잘 안 되는 상태, 이런 융합 상태가 되어 있어서 가족이 마치 감정 덩어리 하나인 것처럼 이제 기능하는 상태를 핵가족 정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가족 투사 과정 보겠습니다. 미성숙하고 분화 수준이 낮은 부모가 부부 체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이 미분화된 정서 문제를 누구에게? 취약한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또 자,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자, 부모가 정서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요. 이번에는 딸 2명이라고 해볼까요? 그러면 본인의 문제를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이죠. 예, 가족 투사 과정입니다. 자, 부모가 미성숙해서 자녀에게 투사를 시키면 이 자녀는 부모보다 더 낮은 그런 수준으로 분화가 됩니다. 자, 이 자녀는 또 결혼하면 어때요? 본인의 문제를 또 자녀에게 투사시키게 되죠. 자, 가족의 문제가 이렇게 대를 이어서 계속 내려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건강하지 않은 것을 자녀에게 투사하는 것은 가족 투사 과정이고요. 이 부모의 문제가 자녀에게, 자녀의 문제가 또 자녀에게, 자녀의 문제가 또 자녀에게 쭉 내려오는 일련의 과정을 다세대 전수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보혜는 보통 이렇게 부부와 자녀 요런 핵가족이 아니라 그 위에 더 원가족, 밑에 자녀 이렇게 3대, 4대, 5대, 6대 크게 전체적인 대가족 또는 다세대 가족의 어떤 역동으로서 가족의 문제를 살펴봤다라는 굉장히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자, 보헤의 가족 치료에서 개입의 목표는요, 자아 분화입니다. 자아 분화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삼각화도 많이 쓰죠. 아까 얘기했죠? 예, 부부가 문제가 생겼을 때 자녀를 끌어들여 와서 삼각 관계가 형성이 되죠. 이 세 번째 제3의 성원을 관계에서 분리시키는 과정이 탈삼각화입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론 시간에 우리가 가족 사정도구로 가계도 많이 그렸죠. 이게 바로 보헨 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제 보헨처럼 이렇게 다세대 가족에 관심을 둔 학자들에 의해서 개발이 됐는데요. 보헨 가족 치료에서 가계도를 많이 씁니다. 자, 나 입장 취하기 같은 경우는요,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기보다는 그죠? 나라는 I 포지션이라고 되어 있죠. 나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서 의사소통을 하는 것, I 메시지 이런 거 좀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족 치료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가족 치료는요, 전략적 가족 치료입니다. 자, 우리가 가족 치료의 제목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이기 때문에 뭔가 전략이 중요한 거겠죠. 무슨 전략이냐 하면은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다양하게 만들어내고 사용하는 가족 치료입니다. 일반적인 가족 치료 기법하고는 조금 달라요. 굉장히 흥미롭거나 또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은 이상한 방법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는요, 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만들어내는데 관심을 둔 가족 치료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문제가 생기고 유지되는 것을 무엇으로 봤냐 하면요. 자, 가족원의 증상은 안정적인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가족의 문제를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족 성원 중에 어떤 문제를 보이고 또 증상을 보이는 가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 가족이 아파 버림으로써 이 가족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곰곰이 파헤쳐 보면 이 가족원의 증상은 가족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가족 성원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아들이 어떤 증상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그 아들이 나타나는 증상을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은폐해서 이 가족의 문제를 잘 개선시키지 않으려고 해요. 왜? 이 자녀의 문제가 개선되는 순간 우리 가족은 다시 갈등을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가족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이 아이에게 집중이 되고 아이가 아파버림으로써 전체 가족은 적어도 겉으로나마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증상이
개선돼 버리면 우리 가족은 이제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남으로써 더 큰 소용돌이 속에 휘말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족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냥 가져 있으려고 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전략적 가족 치료는 개입의 목표를요. 어때요? 이 가족 성원이 보이고 있는 어떤 증상을 유지시켜주는 역기능적인 상호작용을 기능적인 것으로 좀 바꾸어서 가족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이 바로 전략적 가족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중구속 메시지입니다. 자, 이중구속 상태에 처하게 하는 메시지가 이중구속 메시지인데 제가 설명을 했죠.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 그죠? 언어적인 메시지와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일치하지 않아서 그 메시지를 듣는 상대방이 혼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이 바로 이중구속이고요. 그러한 메시지가 이중구속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혼란 상태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중구속이라는 상태이고 이중구속에 처하게 하는 메시지가 이중구속 메시지입니다. 자, 역설적 지시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 시험에 나오는 단골 첫 번째가 바로 역설적 지시입니다. 자, 역설적 지시와 직접적 지시를 조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직접적 지시는 뭐냐면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시를 한번 내려볼게요. 자, 여러분 지금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라고 제가 지시를 내렸죠. 자, 그러한 지시는 직접적 지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른손을 들기를 원했고 여러분은 제 지시에 따라서 오른손을 들게 되면 제대로운 지시와 수행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 게 바로 직접적 지시예요. 그런데 역설적 지시는요. 문제 행동을 유지하세요 또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지시하는 것입니다. 웃기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상담기관을 찾았는데 문제를 줄이세요 라고 지시하지 않고 문제를 유지하세요 또는 문제 행동을 더 많이 하세요 라고 역설적으로 지시를 하기 때문에 바로 역설적 지시라고 하는데요. 자, 역설적 지시에는요, 이제 증상 처방 또는 제지 기법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자, 증상 처방을 별도의 기법으로 보기도 하고 역설적 지시 안에 포함을 시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두 개가 같다 비슷하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증상 처방은요. 증상을 더 많이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에게 그 증상을 계속해라 라고 지시를 내리거나 과제를 주는 것입니다. 증상은 줄여야 되는데 더 많이 하세요. 계속 하세요. 라고 하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죠. 자, 반대는요. 제지 기법입니다. 제지는요. 클라이언트가 좋아지고 있어요. 문제가 개선되고 있어요. 그럴 때 사회복지사가 또는 치료자가 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너무 빨리 좋아지고 있으니까 천천히 좋아지세요. 라고 이상하게 지시를 내리는 거죠. 자, 이러면 가족은 약간 청개구리가 된대요. 지금 좋아지고 있으니까 좀 천천히 좋아지세요 라고 지시를 내리면 반대로 오히려 청개구리처럼 아니야, 우리 더 계속 좋아질 거야, 더 많이 좋아질 거야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는 반대로 지시를 함으로써 오히려 문제가 해결되도록 하는 게 바로 역설적 지시입니다. 자, 실현기법. 실현기법도 역설적 지시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 또는 따로 얘기도 하는데요. 증상 처방은 문제를 계속하세요 라고 하는 방법인 반면에 실현기법은요. 이게 증상 또는 문제가 나타날 때마다 이 증상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 바로 그게 실현이거든요. 혹독한 실현,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클라이언트들은 증상이 나타날 때 더 고통스러운 일을 해라 라는 지시를 받으면 오히려 더 힘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증상을 스스로
포기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같은 일반적인 사람이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논리인데요. 이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에서는 이렇게 역설적인 지시들을 내림으로써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법을 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전략적 가족 치료 기법에서 순환적 질문하기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족을 바라볼 때 어때요? 순환적 인과론으로 바라보죠. X가 원인이고 Y가 결과라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Y가 또 M에 영향을 미치고요. M은 또 G에게 영향을 미치고요. X 다시에게 영향을 미치게 순환적인 거죠. 자, 그래서 이 가족 성원들이 우리 가족의 문제는 얘 때문에 생긴 결과가 이거야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이렇게 영향을 미쳤구나. 즉 문제의 순환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이렇게 돌고 돌아가면서 가족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질문을 연속적으로 하는 게 바로 순환적 질문입니다. 자, 재구성 우리가 구조적 가족 치료에서 나왔었죠. 재명명, 재구성 다 같다라고 했습니다. 가족원들이 제시하는 문제를 다른 시각에서 보도록 하는데 대부분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고쳐 부르는 게 바로 재구성입니다. 자,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 볼게요.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도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자, 재구성 같은 경우는 산만한 아이를 에너지가 많은 아이 또는 호기심이 많은 아이 이렇게 고쳐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긍정적 의미 부여하기는요. 제가 처음에 전략적 가족 치료를 설명할 때 했던 말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보이는 증상은 어때요? 보통은 우리가 개선해야 되고 고쳐야 될 것이지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는 이 증상 자체가 이 가족을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한다라고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클라이언트의 증상이 여러분들의 가족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 긍정적이라는 것은 증상이 가족을 유지시켜 주는데 긍정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 자체가 긍정이라기보다는 증상이 우리 가족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도움이 되는, 가족이 더 큰 곤란을 겪지 않고 지금의 평화를 유지하게 하는 어떤 그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째는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입니다. 단기라는 말 기억하시고요. 또 여기서는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은 가족 치료라는 것 꼭 기억해 주십시오. 시험에 많이 언급됩니다. 자, 해결 중심 단기 치료는요. 2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떤 거일까요? 해결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단기라는 키워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해결이라는 키워드에 좀 더 특징을 더 보겠습니다.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는요. 가족이 가진 예외적인 해결에 초점을 두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중하는 거는 문제인데요.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가족이 그동안 사용해 왔던 해결책 이런 것들을 찾아내서 더 많이 해보도록 하는 게 바로 해결 중심 단기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단기 치료에서는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가 협력자 역할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요. 이 클라이언트 가족에게 무엇 하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라고 자문해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문하느냐면요. 해결 방법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가족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자문을 해주는 자문가 역할을 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자,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문제에 대한 관점은요. 이 가족이 문제를 겪는 거는 가족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기능적인 특징이나 병리가 아니라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잘못 다룬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방문이 닫혀 있어요. 나가려면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려야 문이 열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고 왼쪽으로 손잡이를 돌렸거든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죠. 그러면 나가기 위해서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도 돌려봐야 되죠. 그래야 해결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 왼쪽으로만 돌려요. 어려움을 반복적으로 다룬다는 게 그런 표현입니다. 이게 안 되면 다른 방법을 해야 되는데 통하지 않는 방법을 계속 하다 보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죠. 문제는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병리적이고 역기능적인 게 아니라 어려움을 잘못 다루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자, 이 해결 중심 치료에서는요. 어떤 어려움이 생긴다면 과거에 해서 성공했던 거를 하거나 또는 예외가 되는 다른 것, 우리가 해보지 않았던 다른 것을 해보게 함으로써 어떤 성공의 시초, 단초, 성공의 어떤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실마리를 찾으면 그것을 더 많이 해보면 성공의 확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해결 중심은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병리적이고 문제 중심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그것 대신에 예전에 했는데 성공했던 것 또는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하면은 될 것 같은 것, 잠재력 이런 거, 강점 이런 것들을 찾아내고 그런 것들을 더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문제가 아니라 해결에 초점을 둔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개입의 목표를 설정할 때 뭐 여러 가지 지침이 있는데요. 자, 개입 목표 설정의 여러 가지 지침 중에서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 확인을 해야 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의미 있고 클라이언트에게 중요한 거를 목표로 설정해서 이제 동기화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결 중심 단기 치료라고 계속 나와 있습니다. 단기 치료의 개입 원리. 병리적인 것 대신에 건강한 것에 초점을 두고요. 자, 탈이론적이고 비규범적이다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지문입니다. 23회에 출제되어 있는데요. 자, 183페이지에 보면 이 해결 중심 치료는요. 특정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탈이론적인 성격이 있고요. 비규범적이다라는 거는 뭐냐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게 규범적이고 이제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비규범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단기 치료이죠.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미래지향적입니다. 변화라는 거는 항상 일어나며 불가피하다. 변화라는 거는 삶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효과가 있는 거를 우리가 발견하면 그거를 더 많이 하게 합니다. 그리고 단기 치료는 어때요? 클라이언트와 사회복지사는 협력적인 관계를 맺고요. 클라이언트 의견 존중합니다. 자, 해결 중심 뭐에 초점을 줍니까? 문제에 해결 초점을 둔다라는 개입 원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는요, 이제 클라이언트를, 뭐, 분류하고 유형화한다라기보다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어떠한 특징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좀 더 다른 접근을 하는데, 가장 좋은 거는 고객형 클라이언트예요. 자, 고객형. 클라이언트가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있고요. 이제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과정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자, 이런 클라이언트와 우리가 일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회복지 실천이 효과성도 좋고 개입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모든 클라이언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어떤 클라이언트들은 불평불만, 나는 문제가 없는데 제가 문제야 라고 문제를 타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나는 피해자야, 희생자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클라이언트를 불평형 클라이언트라고 합니다. 자, 방문형 클라이언트.
왔다가 그냥 가는 클라이언트예요. 그건 뭐냐면 나는 문제와 관계없어. 그리고 지금 상황은 문제가 아니야 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게 비자발적 클라이언트인데요. 둘 다 모두 고객형 클라이언트로 우리가 좀 바꾼 다음에 개입을 본격적으로 하면은 이 가족 치료가 좀 더 원활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의 관계 유형도 읽어보시고 또 이 18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객형으로 전환시키는 방법도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요 또 질문들도 매회 시험에 나옵니다. 이 중에서 하나는 꼭 하나씩은 출제가 되는데요.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이렇게 6가지는요, 주로 해결 중심 대화예요.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 해결 기술과 능력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좀 긍정적인 대화입니다. 반면에 유일하게 문제 중심적 대화는 악몽 질문인데요. 또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는 이렇게 개입 기법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질문의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치료 면담 전 변화에 대한 질문인데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 상담 또는 치료 받으러 오기 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기적 질문인데요. 지금은 이제 문제가 있어서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상상을 한번 해보게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해보게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문제를 제거하거나 감소하지 않으면서도 문제와 분리해서 해결을 상상해 보도록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으냐? 문제에 대한 집착에서부터 벗어나서 클라이언트에게 새로운 어떤 희망,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바람직한 상태를 이제 가정해 보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예외 질문은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예외적인 상황을 탐색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예외적인 상황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서 계속 하게 한다면 어때요? 문제는 점점 줄어들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죠. 자, 척도 질문은 점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수치를 이용해서 문제의 우선순위, 현재의 문제 수준 이런 것들을 가늠해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대처 극복 질문은요, 클라이언트가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버텨왔는가, 어떻게 대처하고 극복해 왔는가를 질문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위해서 클라이언트는 내가 어떻게 했더라 곰곰이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 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해결 방법들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강점, 잠재력을 찾아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관계성 질문도 최근에 많이 출제가 되어 있죠. 클라이언트와 중요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보면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자, 악몽 질문은요, 우리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서 유일하게 문제 중심적 대화입니다. 다른 거는 모두 다 해결 중심적인데 이것만 유일하게 문제 중심적 대화인데요. 자, 해결 중심적 대화들이 별로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않을 때 쓰는 겁니다. 기적 질문은 잠자는 동안에 기적이 일어나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상상해 보잖아요. 그런데 악몽 질문은요, 오늘 밤 잠을 자는 동안에 악몽을 꾸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주무시는 동안 상황이 더 나빠진 거예요. 이게 바로 악몽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을 보면 자, 선생님은 내 인생이 악몽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우리가 해결 중심 단기 치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마지막 가족 치료, 이야기 치료 보겠습니다. 이야기 치료도 여러분 사회 구성주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 자, 그 말은 뭐죠?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내 나름대로 경험하는
현실이 구성된 거다. 나의 현실과 너의 현실은 다른 거다. 굉장히 현실은 주관적인 거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사회 구성주의입니다. 자, 이야기 치료는요, 문제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이제 클라이언트가 가지고 있는 내 삶에 대한, 현재에 대한 관점이나 의미 등을 재해석을 해서 나의 현실을 새로운 현실로 재구성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요,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 또는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클라이언트 개개인의 특성이나 가족의 특성으로 이제 내부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우리 가족과는 분리된 외부의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를 이거는 내 일부로 보는 게 아니라 나 자신과 분리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울증이라는 거는 우울이라는 어떤 우울감이 내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우울증이라는 녀석이 나를 찾아온 것이라고 보는 거죠. 나와 문제를 분리해서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오는 거는 요거입니다. 예, 대부분 요 한 가지인데요. 이야기 치료의 기법은 문제의 외현화입니다. 여기 의현화 아니고 외현화입니다. 문제의 외현화. 표출 대화라고 하는데요. 가족의 문제를 개별 성원이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족을 괴롭히는 외부에 존재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 문제를 외현화하게 되면 자, 아니고 문제의 외현화 또는 밖에 있다라고 해서 외재화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문제를 외현화하고 나면요,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을 비난하거나 타인들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을 좀 멈추게 되고 문제가 자신의 밖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밖에 있는 것들을 좀 물리쳐야 된다라고 접근하게 됩니다. 자, 문제의 내재화와 외현화를 비교해 보면요. 문제를 내재화한다라는 거는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개인의 성격이나 특징에서 비롯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를 비난할 수 있게 돼요. 반면에 문제라는 거는 클라이언트 밖에 있어서 클라이언트를 괴롭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분리시켜 버리면 이렇게 문제를 객관화하게 되고요. 클라이언트 개인에 대한 비난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문제의 외연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기타 기법으로는요, 가족 옹호, 가족 관계망 개입 등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옹호라는 거는 뭐 실천론 시간에도 많이 나왔는데요. 자, 가족 또는 클라이언트가 정당한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거나 권리가 박탈됐을 때 가족의 권리를 대변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대변 활동하는 게 바로 가족의 옹호입니다. 자, 두 번째, 가족 관계망 개입 보겠습니다. 우리가 생태도를 그려보거나 사회 관계망 격차표 같은 거를 그려보면 이 가족 주변에 가족을 도와줄 사람 또는 체계 관계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가족의 관계망이 굉장히 빈약하고 소수일 때 어때요? 뭐 공식적인 관계망 또는 비공식적인 관계망을 발굴해서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가족 관계망 개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7장 긴 시간이었죠. 7-1, 7-2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7장을 공부했습니다. 매회 7문제, 8문제, 9문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꼼꼼하게 공부하시기를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8장 집단 대상 사회복지 실천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